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물리학이나 이런 이론이 말하는 어떤 한계, 그거 자체에도 많이 부딪혀서 힘들어하는 감이 있고 조직 관리 문제에 가까울 거예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한국 최고의 반도체 소매상이라고 표현할까요? 중도매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정인성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23년, 24년, 25년에 접어들면서 여전히 이 자본시장의 중심에는 AI가 있고 AI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네. 어떻게 보면 뭐 거의 20년 가까이 이 혁신 이끌어온 거는 뭐 IT잖아요. 그렇죠. 그런 IT의 어떤 기반이 되는 게 반도체니까 그렇죠. 뭐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죠. 네네. 뭐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는 기존에도 반도체를 계속 썼는데 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드디어 좀 벽에 부딪힌 감이 있죠, 제조기술이. 제조기술이 벽에 부딪혀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좀 자연스럽게 새로운 반도체가 나오던 시절에서 네.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 어떤 반도체 개발 방향이랑 개발 속도를 신경 써야 될 정도로 좀 많이 느려졌고, 반도체 네. 개발이. 이 와중에 기존에 구동하던 프로그램들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프로그램.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이게 가속화된 감이 있죠. 네. 사실은 뭐 이거를 단적으로 얘기가 되었던 게 그 TSMC의 모리스 창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는 기술적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긴 한데, 근데 두 가지 기술적 한계에 삼성전자가 모두 봉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서도 기술적 한계에 봉착을 했고, 네. 우리가 4년을 통해서 23년도부터 해서 24년도를 통해서 똑똑히 목격했던 건 D램 쪽에서도 기술적 한계에 도달했다. 사실 이제 이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물리학이나 이런 이론이 말하는 어떤 한계, 그거 자체에도 많이 부딪혀서 힘들어하는 감이 있고,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만의 문제라고 보면 그래도 남들은 어떻게든 해내는데 네. 왜 먼저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런 거겠죠. 네네. 그거는 아마 되게 조직 관리 문제에 가까울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누군가 최소 하나는 해냈잖아요. 그렇죠. 저쪽에서 TSMC가 한번 돌파했고, 네, 이나노 공정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뭐 이것도 사실 뭐 정말로 제조가 큰 노드가 열릴 것이냐, 빨리 열리냐, 아니면 천천히 수율업을 할 것이냐, 뭐 한번 네. 지켜보긴 해야 돼요. 네네. 워낙에 바뀌는 게 많으니까요. 그 3나노에서 2나노 넘어가는 것도. 예. 뭐 그리고 D램 쪽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D램 볼 때 20나노 때 공정 2X, 2Y, 2Z 이렇게 불렀죠. 네. 근데 이 10나노 때 공정은 X, Y, Z 알파벳을 다 써버렸죠. 네. 그래서 앞으로 가서 A, B, C 그 다음에 1D 나올 것이다. 네. 이건 뭐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로 A로 갈 거냐 아니면 1 입실론 갈 거냐. 네. 마이크로는 1 입실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여기도 확실히 둔화되는 게 보이죠. 사실 D램의 둔화가 훨씬 세게 보여요, 눈에는. 네네네. 예. 이제 이거는 D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디자인적 한계, 또 어떤 D램이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했던 과거의 선택들이 지금 와서는 미세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네. 뭐 딱히 더 나은 선택지도 없었지만 사실 그런 얘기들을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게 24년도 삼성전자의 아픔 중에서 사실 가장 큰 아픔은 앞으로 진도가 못 나갔는데 강력한 추격자가 생겼다. 그러니까 물량 단위에서 그동안에는 다른 추격자들은 물량에서는 삼성하고 뭐 그렇죠. 뭐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물량 단위에서도 덤빌 수 있는 그 추격자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국면이다. 그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투자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제일 여기서 핵심은 EUV는 어차피 들어가지 않을 거다. 중국에는. 예, 그러면 이제 1B 정도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좀 지붕이 생긴다고 할 수는 있죠. 네. 당신 메모리 쪽에. 그럼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정말 고급 메모리를 EUV 쓰는 회사들이 훨씬 싸게 만들 수 있느냐, 앞으로 지나면. 네. 지금 둔화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원비에서 원시로 잘 못 나간 게 아프죠 이제. 네. 예. 저는 이제 EUV 없이 마이크론급의 원비가 그렇게 금방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EUV 없이는. 예. 아 그러면 EUV 없이 지금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는 EUV 없이 간 겁니까? 이 원비까지는? 하이닉스는 1A부터 쓰기 시작해서 하이닉스는 원비에서 본격적으로 많이 적용을 했고 네. 마이크론은 원비까지도 EUV를 안 썼어요. 네. 삼성전자도 EUV를 사용한 거는 1A 공정. Z에서 조금 쓰고 A부터 확장을 하기 시작했죠. 예. 근데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EUV를 충분히 활용을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EUV를 써서 만드는 게 생산비가 안 나오는 거 아닌가? 그게 되게 정밀한 도구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EUV를 쓰는 것이 이익이냐 아니냐는 쓰는 주체에게 달린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생산비를 잘 뽑아내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생산비를 못 뽑아내면은 예를 들자면 하이닉스가 만약에 생산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못 뽑아냈을 때 비싸게 팔면 또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마케팅에 해결하거나 아니면 기술 쪽에서 싸게 쓰거나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기술이 크게 새로운 제조 장비가 도입되는 시점에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썼던 ARF 이제 DUV 제품이죠. 네. 이런 거 한 10몇 년 써오다가 새로운 장비 들어올 때 먼저 썼음에도 잘 적응을 못했다라고 생각해야죠. 네네. 그만큼 이제 우리 미세화가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요. 예. 되게 많은 게 바뀌어요, 사실 EUV로 넘어가면. 어떤 게 바뀔까요? 일단 EUV를 사용할 때는 내부의 그 광학계도요. 네. 예전에는 그 반사광학계 거울이랑 렌즈를 통해서 빛을 모아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EUV를 쓰기 시작하면 반사광학계밖에 못 써요. 반사만 됩니다. 그래서 EUV 자체 복잡해지고 안에 진공도 유지해줘야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EUV라는 게 파장이 짧아서 해상도가 높은데 이제 물리학에서 파장이 짧은 빛이란 건 뭐냐 하면 에너지가 큰 빛이에요. 네. 이게 달리 말하면 제가 동일한 에너지로 빛 알갱이, 광자를 만들면 DUV랑 EUV에서 알갱이 개수의 10배 가까이 차이 나요. 그럼 빛의 알갱이가 적어지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포토마스크에 이렇게 회로를 그릴 때 빛 알갱이가 적으니까 확률적으로 빛 알갱이를 못 맞는 포토마스크가 생겨요. 옛날에는 한 10,000개 만들던 에너지로 한 500개밖에 못 만들어요, 빛 알갱이를. 네네. 그러니까 10,000개 정도 되면 제가 웨이퍼 전체에 쫙 뿌린다고 하면 좀 비슷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한번 쫙 하면 빛이 들어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림자 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빛 알갱이가 채워지지 그렇죠. 않아서. 그래서 제가 회로를 그려야 되는데 회로 일부가 딱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런 거 맞추는 것도 예전에는 많이 겪지 않던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빛 알갱이의 에너지가 높다고 했죠. 네. 그러면 얘가 포토마스크 같은 거에 딱 맞으면 이온화를 시켜버려요. 에너지가 높으니까. 그러면 저쪽에 갖고 포토마스크 아니고 포토레지스트죠, 밑에. 네네. 포토레지스트에 제가 광자를 딱 맞추면 레지스트가 막 이온화돼서 날라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기계 안을 막 날아다니다가 포토마스크에 가서 달라붙기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불량이네요. 그 다음에 찍히는 칩에는 전부 다 그 그림자 생기겠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 막으려면 뭐 써요? 펠리클이란 거 쓰죠. 그렇죠. 그래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펠리클이 이제 초점거리 밖에서 그렇게 그 이온화된 알갱이를 막아줘요. 그럼 그걸 쓰면 단점이 뭐냐? 출력이 줄어요 또. 근데 안 그래도 EUV는 출력당 광자, 그 포톤 개수도 적은데요. 에너지 넣은 거 대비 실제 출력 에너지도 낮아요. 네. 왜냐하면 이 반사광학계가 반사 효율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반사광학계가 8번인가 반사하거든요. 근데 이 반사 거울이 한 번 반사할 때마다 30% 정도 빛을 먹어요, 얘는. 예. 그래서 사실 난로죠, EUV는. 그렇지. 쉽게 말하면 0.7 곱하기 8승, 0.7, 0.7 한 만큼 날려버리고 남은 빛으로 노광하는 거니까 기본 난로죠. 네네네. 난로로 쓰는 김에 좀 반도체 회로도 그리는 이런 물건인데 이거 안에 들어가면은 뭐 이상한 그림자도 생기고 통계적 결함도 생기고 네. 되게 우리 보면 삼각형으로 이렇게 지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 공정에 맞는 핵심 포인트 찾는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장비를 쓰면 원가가 낮아져요. 잘 쓰면. 이제 그런 세상인 거죠. 잘 쓰면. 예. 어렵겠는데. 그거 어렵죠. 사실은 저도 못 쓰는 회사가 훨씬 많다고 봐야죠. 네. 저도 그냥 공짜로 줘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지금 남은 회사들만이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다고 보였죠.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어쨌거나 경쟁사랑 비교돼서 그렇지 원가 자체는 낮추고 있는 거잖아요. 원비 이번에 재설계 얘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결국은 원비를 제가 보니까 생산성 있게 만들었지만 HBM 만들 만큼 못 만드는 거잖아요. HBM 설계를 아예 처음부터 안 했다는 건 그렇게 할 수는 있었으나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일반 레거시에서는 가격을 못 맞추겠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원가는 들더라고요. 당연히 높아지죠. 그런데 예. 그 결정이 기술이 어려워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요 웨이퍼를 아껴서 뭐 예를 들어 원가를 뭐 1, 2%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해봐요. 네. TSV를 위해서 공간, 이제 TSV 패드 이런 거를 공간을 마련해 놔야 되는데 네. 그 공간을 위해 사용한 웨이퍼는 이걸로 그 HBM 많이 못 팔면 낭비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낭비를 할 가치가 있느냐? 이제 거기서 아니다라고 결정한 거에 가깝죠. 실제로 파생 제품들 두세 대 단위로 나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네. 예를 들면 1A HBM 하면은 1B 안 하고 1C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시장이 작으니까. 네. 고객 자체도 제품을 2, 3년 단위로 내기도 하고요. 그 엔비디아 A100 같은 거 2020년에 나왔는데 차기 제품 H100은 2022년 뭐 이럴 때 나왔죠. 23년 초에 나왔나 그럴 거예요. 네네. 그러면 사실상 대고객은 엔비디아 하나밖에 없고 엔비디아가 학습용 GPU를 2, 3년 간격으로 낼 것 같다. 파생 제품 중 하나인 HBM을 위해서 전체 코어 제품의 원가를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네. 사실은 원비 같은 거 2021년, 22년 이럴 때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시점 되면은 때 가서 바꾸자는 결정을 하기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바에 우리 원C를 잘 하면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잘 안 됐지만. 그렇죠. 원시 이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몇몇 분들이 야씨 원비도 제대로 못했는데 원치가 되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좀 논의가 좀 전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여쭤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기본 제품 나오면 파생 나오는데 한 1년쯤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작년 상반기 하이닉스 쪽은 분위기가 좋았죠, 원씨가. 네네. 삼성전자는 그때 좀 갈피를 못 잡는 느낌이었고. 그러면 사실 올해 안에 HBM, 이제 HBM4 같은 거 양산할 수 있겠느냐. 저는 선언 정도는 하겠지만 이게 볼륨으로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럼 개인적인 의견. 이건 예. 뭐 누구도 장담 못하고 그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장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드디어 원C를 만드는 모든 그 공정 프로세스, 이제 수율, 뭐 양산 수율까지 나올 수 있는 정도 프로세스 오늘 찾았다고 해보죠. 네. 이제 갑자기 오늘 알았어요. 공정 다 뜯어고쳐 해서 새로운 웨이퍼를 오늘 투입해요. 그러면 이런 레시피 맞춰서 드디어 웨이퍼가 들어가면 이제 2월이죠. 네. 이 웨이퍼가 드디어 언제 팹에서 나오냐? 한 6월쯤 나오겠네. 네, 5월에서 6월 나오죠. 그럼 내부 검증 돌리고 샘플 고객에 돌리면 한 7, 8월 쭉 가겠죠? 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이 레시피 찾을 때까지 남은 시간은 실제로 4-5달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연말에 이제 딱 양산 시작할 때까지 굉장히 힘들죠. 이미 하이닉스는 꽤 잘 되고 있었는데 작년 이 시점에. 네. 지금 그 원시가 양산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이미 상당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저는 예. 그때도 뭐 분위기 좋다고 했으니까. 네. 뭐 그런 상황에서 보면 사실 원씨가 되려 파생에서는 갭을 뭐 줄일 수도 있죠. 이거 HBM을 집중해서 개발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 기본 제품은 1년 정도 뭐 밀렸지만 경쟁사 대비 네. 대신 파생은 한 9개월, 6개월 정도 밀렸다. 이런 시나리오는 나올 수는 있다고 예를 생각해요. 들어 원C를 처음부터 HBM만 타겟팅해서 만들었으면 뭐 레거시 그 클라이언트 쪽은 거의 뭐 반 포기하고 원가가 많이 들더라도 네. 뭐 마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거는 한 3, 그렇죠. 4개월 단축시킬 듯. 왜냐하면 있다. 그렇게 보면 원비를 좀 개선해서 쓰는 게 말이 되죠. 애초에 HBM 안 만들려고 했던 놈이니까. 네네. 그럼 원비를 오래오래 쓰고 원시 쪽이 역시 경쟁사보다 빨라지는 건 좀 기대하기 힘들지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파생해서 갭은 좀 줄여볼 수 있다. 네. 이런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마지막 정리 하나. 그럼 원비를 설계를 재설계하는 거는 기존 제품의 즉 일반 DRAM, GDDR이든 뭐 LPDDR이든 그쪽에서의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걸 고치기 위해서 원비 재설계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건 모릅니다, 사실. 그냥 오래 써야 되겠다는 판단이 선 거겠죠. 오래 써야 된다. 원비로. 네.